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밤마다 달이 바뀌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던 시절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에 지나갔습니다. 긴 세월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셀레네나 이시스, 한때 여러 이름으로 숭배되던 우리의 밤의 빛에게 바쳤던 숭배 문화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달의 마력은 이미 희미해져 이제는 어린아이조차 달이 우리 행성을 공전하는 단지 하나의 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아쉽게도 달 표면은 이미 우주복을 착용한 우주비행사들에 의해 착실히 밟혔고 그 신성한 망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레골리스의 파편은 지구의 연구소에서 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의 뒷면처럼 닿을 수 없다라는 말도 이제는 옛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달의 뒷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과거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시야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의문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달 연구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수수께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의 뒷면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달 뒷면 연구의 역사. 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달이 자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가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관측되어 온 달은 항상 지구를 향해 똑같은 면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기묘한 움직임 탓에 어떤 사람들은 달이 자연적인 천체가 아니라 지구인을 감시하려는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 아닐까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지구화학적, 지구물리학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달 연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달의 뒷면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은 1959년 소련의 우주 탐사선 루나 3호가 찍은 사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약 40분 동안 고화질은 아니지만 총 29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달 뒷면의 약 70%를 포착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아폴로 8호, 아폴로 10호, 아폴로 13호에서 달을 선회 비행했으며 아폴로 11호, 아폴로 12호, 아폴로 14호, 아폴로 15호, 아폴로 16호, 아폴로 17호는 달 앞면에 착륙했습니다. 이 선회 비행 중 총 24명의 우주비행사가 직접 눈으로 달의 뒷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972년 12월이었습니다. 오랜 중단 끝에 달 뒷면 연구가 재개된 것은 비로소 199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각국에서 약 20기 이상의 우주 탐사선이 달 궤도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달의 가시반구와 비가시반구, 각각의 구성 요소와 지질학적 역사가 해명되었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달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에 대비해 활용할 자원을 탐사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인도의 탐사선 찬드라얀 1호가 달 뒷면의 새로운 분화구 광물에 포함된 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달 뒷면 연구 역사에서 획기적이라 할 만한 돌파구는 2019년 1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 남반구에 있는 거대한 충돌 분화구 폰 카르만 크레이터 부근에 중국의 우주 탐사선 창어 4호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약 1시간 만에 달 뒷면 표면에서 촬영된 최초의 사진이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착륙 후 7시간 뒤에는 달 탐사 로버 위투 2호가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2년 1월까지 이 중국의 달 탐사 로버는 약 1000m를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탐사선의 기술적 상태에 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시점에도 위투 2호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어 4호는 중국의 달 착륙선 중 달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탐사선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 12월
달 앞면에 착륙했던 창어 3호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의 달 탐사 로버 V2가 달 표면에 내려졌고 레이더와 2대의 분광기를 탑재해 달의 토양을 조사했습니다. 지구에는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귀중한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이 달 탐사 로버는 한 달 이상 문제없이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40일 후에는 데이터 전송은 지속되었으나 이동 기능을 잃었고 2016년 8월 3일 이후로는 완전히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6월 1일 중국의 착륙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있는 남극 에이트켄 분지 일부인 아폴론 분화구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중국의 탐사선은 2차례에 걸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발전된 소형 달 탐사차가 달 표면을 누비며 달 뒷면 시료 채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매니퓰레이터와 굴착 장비를 탑재한 이 중국 탐사 로버는 이틀간 최대 2m 깊이까지 표면을 파내어 총 1935.3g의 시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달 암석은 착륙선으로 이송된 뒤 궤도 모듈로 옮겨졌고 최종적으로 귀환 모듈을 통해 안전하게 지구로 반입되어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 도착했습니다. 달 뒷면은 앞면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위성인 달을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 특히 최근 이루어진 중국의 2차례 달 탐사를 통해 얻은 막대한 새로운 사실로 달 앞면과 뒷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달 뒷면이 왜 더 많은 빛을 반사하는지 그 이유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른바 달의 바다가 거의 없고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달의 바다란 광활한 영역이 검은 용암으로 덮여 있어 커다란 어두운 반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달 앞면 표면의 약 30%가 이러한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달이 겪은 엄청난 충돌에 관한 합리적 이론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바로 그 충돌이 달 뒷면 남극 부근에 거대한 산맥을 형성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충돌로 인해 막대한 열이 발생했고 달 내부 전체를 통과해 반대편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이 달 중심부를 지나면서 다량의 히토리 원소와 방사성 원소를 앞면에 운반했고 이들이 고농도로 집적되어 강한 화산 활동을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달 앞면에 바다를 이룬 검은 현무암 용암이 대규모로 분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가설은 달 앞면 암석에서 히토리 원소나 토륨 함량이 높은 것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반대로 달 뒷면에서는 이 원소들이 훨씬 적지요. 또 이 가설은 달 지각 두께의 비대칭성도 잘 설명해 줍니다. 달 뒷면 지각은 앞면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남극 에이트켄 분지 근방에서 달과 충돌한 소행성이나 행성의 파편 물질이 독특한 부착 또는 층상 퇴적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달 뒷면이라 부르는 넓은 영역에 축적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이면에 많은 산맥과 고지가 생겨난 것이죠. 달 뒷면에 새로운 물질이 더해지면서 그 부분의 질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치 달에 거대한 종양이 생긴 것처럼 달은 그 초과 질량이 지구 달의 질량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재배열되었다고 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달은 변덕스러운 여인처럼 산으로 뒤틀려 거친 어두운 면을 지구의 눈에서 숨기고 더 아름다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가 달 앞뒷면의 크립, 칼륨, 히토리 원소, 인 원소 함량 차이입니다. 크립 원소는 주로 멘틀에 몰려 있으며 화산 분출을 통해서만 지표에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앞면의 바다 아래층에서 크립이 매우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데 이는 충돌에 의한 연류가 멘틀에서 크립을 끌어올렸다는 설과 일치합니다. 이 가설이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2024년에 중국의 최신 탐사 미션이 아폴론 분화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는 이 설과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채취된 시료에서는 크립 원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시료들의 연대였습니다. 대부분은 28억 년 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에는 42억 년 전 것으로 보이는 시료도 있었습니다. 그 현무암 파편에는 알루미늄과 크리프가 예상을 넘는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기존 충돌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되는 걸까?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두 나라의 경쟁이 있었기에 이처럼 큰 과학적 성과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말합니다. 현재의 달 탐사 상황은 지난 세기 1960년에서 70년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우주 개발 경쟁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이 경쟁은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미국과 소련 모두 지구 근방의 우주 탐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대거 달 표면에 착륙했고 소련의 달 탐사 로버들은 활발하게 달 위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확실히 주도권을 노리는 듯합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달 남극에 국제적인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이 기지의 당면 과제는 자원 광물의 탐사와 채굴, 그리고 얼음 매장지를 찾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은 2026년에 달 뒷면의 남극 부근에 있는 셰클턴 크레이터에 창어 7호를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 크레이터 주변에 대량의 얼음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식수나 로켓 연료, 산소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8년에는 창어 8호 미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얼음 채굴과 달 연구기지의 한층 더 확장입니다. 한편 미국도 달 개발에 대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 일부는 중국 프로젝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 역시 셰클턴 크레이터의 얼음을 활용할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달 표면 개발을 위해 아르테미스 합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달의 광물 자원이나 물의 얼음 등을 활용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43개국이 이 자원 활용에 관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계획은 아직 준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테미스 2호의 달 선회 시험 비행은 2026년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예정되어 있던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은 2027년 중반으로 미뤄졌습니다. 달처럼 광활한 천체라면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훨씬 큰 지구에서도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달 개발이 어디까지나 과학적, 경제적 목적에 머물며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모두 스스로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